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라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순천에 계신다고요? 예, 순천에 있습니다, 지금. 순천에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자주 가는 장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천하람 위원장하고 자주 만나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천하람 위원장이 서울에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네. 또 간혹 봅니다. 예. 자, 오늘이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입니다. 소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아마 국민들이 느끼는 거랑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각종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저는 그 임기 초에 1년 정도 동의 기간 동안 원래 5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할지 예. 그 설계도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정권이 창출되고 이런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아마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어떤 비전을 보셨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제 생각엔 지난 1년 동안은 여당 내에서는 권력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던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정책적으로는 지금 봤을 때 외교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방향성에 대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뭐 모두의 정부 출범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지난 중징계를 받고 네.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전 대표는 지난 1년 어땠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죠. 보면은.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런 사람들이죠. 아, 그러니까 윤핵관들 들요.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지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내부 총질이라는 네 글자가 작년에 화두로 등장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이제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그럼 누가 누구에 대한 어떤 총질을 했느냐를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결국엔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 몰아내려고 했던 것들, 예.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 이게 정말 내부에다 난사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내부 총질이란 네 글자를 띄운 사람들이 본인들이 내부 총질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들 때문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지금 국민의힘 상황 이전 대표 있을 때보다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걸 뭐 제가 굳이 제 입으로 말해야겠습니까만은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원래 한번 제가 당대표였을 때 보시면은 예. 임기 초에 한 두세 달 정도는 굉장히 개혁적으로 정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뭔가 당의 지향점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들, 새로운 것들 제시하고, 그때 제가 당대표는 토론 배틀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 많은 분들이 또 배출이 됐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사실 나오지 않고, 지금 토론 배틀을 통해서 저희는 방송에 나갈 수 있는 패널도 많이 육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패널을 성향 분류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쪽에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뭐 이 사람은 가짜 보수, 이 사람은 참칭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끌어내기에 이제 치중하는 모습인데, 결국 사람을 더 끌어들이는 정치냐 아니면 사람을 더 내치는 정치냐, 이걸 봤을 때 마이너스 정치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태영호나 아니면 김재원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던 간에 결국 천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여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쳐진다 해가지고 그럼 그분들보다 나은 분이 올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 뭐 조수진 최고위원 이런 분들 제가 당대표 할 때 다 최고위원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분들 뭐 맨날 가가지고 이준석 들이받고 이렇게 하던 분들인데, 예. 그때 무슨 뭐 그분들 역성 들어가지고 이준석 잘못했다고 욕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분들 내쫓는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본인들이 키워놓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예. 굉장히 지금 이제 김재원 의원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역성을 들면서 그때 이준석 노선에 반대했던 분들이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예. 네. 네. 자, 그러면 두 징계 오늘 6시에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뭐 또 징계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사상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 예를 들어 태영호 의원의 4.3 발언에 대해 가지고, 네. 예전에 선거 때는 그러면은 그때 선관위라고 하는 곳에서 후보 자격 박탈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예. 약한 경고를 줬거든요. 예. 엄중 경고든 약한 경고를 줬거든요. 약한. 네.
예, 그러면 그때 기준과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저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생각 하나하나를 징계하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태영호 의원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4.3에 대해서. 네. 하지만 생각 하나하나를 징계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무수히 많은 징계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전광훈 목사를 예를 들어 만났던 것이나 그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발언했던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까지 전광훈 목사랑 어울렸던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허. 한번 한번 싹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예. 전광훈 목사와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한번 그렇게 하려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못했을 시에는 결국 또 그 형평의 문제라는 게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문제가 된다. 이번 징계 중에 하나가 뭐 사상 말고 녹취록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특히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은 네.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개입이 실제로 없었으면은 태영호 의원이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공공의 자리에서 했느냐 아니면 술 먹다가 친구랑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예. 태영호 의원이 이것을 전파할 목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대화를 비서관들이랑 했느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완전히 뭐 이것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판단할 능력 자체가 윤리에 있는지도 의문이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태영호 의원이 그걸 부인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 무서우니까 예. 예, 예를 들어 옆에다 칼을 대고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으면서 바른 대로 말해 그럼 바른 대로 얘기한다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아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럼 그걸 바탕으로 징계한다? 만약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비슷한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요. 네. 조폭이 사람 때린 다음에 야 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말 제대로 똑바로 해야 하고 칼 옆에 들이대고 경찰 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 강하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예. 예. 민주당 진실 규명을 어떻게 합니까 윤리위에서? 민주당은 수사해야 된다. 공수처에 뭐 고발 조치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겠죠. 그걸 당연히 수사 의뢰할 것이고. 예. 저는 뭐 그거에 예정된 수순이지만은 저는 그걸 넘어서서 태영호 의원은 과연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친구가 있습니까 원래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스스로를 지켜줄 것은 스스로의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정치적으로 누가 태영호 의원이랑 동지 관계라고 얘기할 정도의 깊은 유대가 있겠습니까? 예. 그럼 본인이 본인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잘 알겠죠. 민주당이 아니고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지금 제기를 했다고 하고요. 고발 네. 조치요. 그러면 만약에 중징계가 떨어지면 두 최고위원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자진 사퇴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태영호 의원이 4.3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알고 그 당원들은 최고위원 선거에 투표했습니다.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당원 100% 선거인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뽑게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 거기에 국민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태영호 의원의 그런 발언도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따로. 예. 그럼 지금 이 민심 이완 행위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문제되는 건 뭐냐면 당원 100% 해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그러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은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 삼겠다 민심과 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 모순인 겁니다. 당원 100% 한 게 이런 발언 나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 선출직으로 뽑혔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뭐 무슨 윤리를 통해 내쫓아야 되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명직이었으면 해촉하면 되죠 그냥. 네. 근데 선출직의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 태영호 의원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민심이 위반됐는지는 뭐 수치로 측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 선출직 당직자를 내쫓아야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지도 모호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김기현 대표가 했던 정책들도 살펴보고 그러면 1,000원의 아침밥이라고 했던 것이 민심이 왔느냐 아니면 위반했느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네. 조수진 의원이 밥 한 공기 먹으면 쌀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네. 한 것도 이게 저는 어쩌면 태영호 의원 건보다 더 희화화될 수도 있는 건이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민심 위반은 어느 정도에 측정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사고를 제일 크게 친 사람이 뭐 그렇게 책임져야 되는 것이면은 뭐 김재원 의원이 그랬는지 다 측정해봐야죠 그러면은. 측정해보면 달리 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측정하기 네. 어렵겠지만. 네.
자,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오늘 징계까지 있으면 상황이 네. 뭐 정리가 될지 또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이런 상황을 또 가장 좀 미소 지을 사람이 저 네. 금태섭 전 의원 등 그 제3지대 신당 이 얘기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또 이준석 전 대표 참가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니죠? 저는 제가 살면서 금태섭 의원이랑 개인적으로 소통한 바가 없고요. 아, 얘기도 안 했습니까? 같은. 네, 그리고 어. 금태섭 의원 소식을 저는 못 들은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혹시 진행자는 뭐 들은 게 있습니까? 저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제 천하람 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제3지대 제안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네. 혹시 뭐 아시는 바는 있을까요? 뭐 김종인 위원장이랑 각자 개별적인 교류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이런저런 말이야 다 듣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다 개인의 정치 행보를 넣어서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음흠. 당연히 어른 말씀하시면 듣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 다른 차원이죠. 그건. 자, 결국 이제 총선인데 이 천하용인 네 분 다 다음 총선에 좀 준비를 좀 합니까? 지난달에 같이 모였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선거 나가는 거 당연하죠, 전부 다. 아, 예. 우리 저기 대표님은 어때 노원병에 끝까지? 저는 기본적으로 노원병에 나가는 거고요. 예. 제가 그런데 몇 번 방송에서 이제 밝힌 것처럼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 윤핵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또 나쁜 사람들이 뭔가 뭐 상태 변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겠다. 아니요, 그런 말은 한 적 없고요.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네. 하겠다. 공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지금 뭐 검사들 많이 준비되고 있다. 또 대통령실 용산에서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검사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서 임명직 인선할 때 검사들이 약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저는 그런 가능성도 보지만은 이제 자기들 딴에 자기들이 세우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생물학적 연령이 젊은 사람들 집단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 봅니다. 저는. 아,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뭐 준비한다는 사람들 몇 명을 들어보면은 아, 국민들은 이름을 모르고 이력도 잘 아하. 모르지만은 아하. 어쨌든 생물학적 연령이 좀 젊은 사람들 준비할 수 있다 봅니다. 자, 그 어제 하태경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네. 한 45%는 돼야지 대통령 지지율 총선 가서 뭐 좀 나와서 대통령도 이름 걸고 할 건데 그거 네. 안 되면 지금 수준 정도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게 이제 동의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잘 생각해 보면요. 네.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돌려서 계속 말하니까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그러면 직구로 말씀해 주십시오. 45% 너무 45% 선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수도권에서 그냥 진단 얘기입니다. 누가 나가도. 누가 나와도 진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45% 선이라는 것도 예. 지금은 여론조사를 이제 선거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강한 강성 지지층들 위주로 이제 받게 돼 있거든요 양당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치와 나중에 이제 가서 수치는 좀 다를 겁니다 선거 때 가서. 그런데 지금보다 그러면 우리 여당 쪽에 더 나은 수치가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지금보다 1년 뒤에 네. 경제 사정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저는 좀 그런 걸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을 약하게 봅니다. 저는. 그러면 40%대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 뭐 일시적으로야 잠깐 찍고 네.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그게 선거 때까지 이어지리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이 취임 1년 되는 날입니다. 뭐 지지율을 네. 보면 뭐 대체적으로 30%대가 있고 또 20%간 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30%는 머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년간 잘 했다고 봅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지지율이 표현하는 것이 지금 뭐 적극 지지층들만 응답하더라도 네. 100명 중에 한 6명 중에 100명 중에 60명 정도가 강하게 반대하는 층으로 잡힌 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층이죠.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매우 못함 이런 거 찍는 네. 분들이 한 60%나 50% 후반대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치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분석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40% 정도의 상당히 견조한 지지율을 유지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그 반대쪽에 보면은 정책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부동산 위주로 해가지고 형성돼 있어가지고 네. 결국 선거에서 강한 비토층을 넘지 못했던 거거든요. 저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당의 총선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평가받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네. 지금 뭐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다 낮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예. 정권 지지율의 그 매우 못함이 결국에는 야당 지지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아마 좀 큰 리스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뼈 아파 보인다 이 말씀이고요. 외교는 그래도 좀 잘했다라고 어제 좀 자평을 하는 편이었는데 뭔가 바뀌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일본 또 미국 관계 또 러시아나 중국 관계 윤석열 정부 외교 방향은 잘 설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당연히 보수층이 선호하는 방향성이야 이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예. 그리고 뭐 일본과의 관계도 풀어나가는 걸 보수층은 선호하죠. 예.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있었는지는 좀 있으면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제가 뭐 박지훈 변호사랑 뭐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 박지훈 변호사가 뭐 싫다고 알고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근데 박지훈 변호사랑 같이 무슨 사업을 하고 나중에 무슨 뭐 정치적 동반자 관계 이런 건 약간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건 별로 조금 좋진 않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사람 관계도 레벨이 다 있는 것처럼 네. 가서 밥 먹자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술 먹자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내가 산다는데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의 단계랑 나중에 그러면은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서로 어떻게 동반자 관계가 되고 이런 건 약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 외교에서도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연말로 갈수록 경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될 텐데 가장 뭐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예를 들어 외교에서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건 정확히 외교는 아니지만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보다 낮게 유지되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예. 근데 이건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 국내 부동산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가 문제나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환율이 이렇게 계속 역전된 상태로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국제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결국에는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라는 곳에서 이게 지금 조기에 어떻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제 생각엔 연말 경제 성과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그 경제 패널 더 많이 불러서 물어보세요. 이제 그게 더 심각해질 거예요. 경제 패널들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년인데 기자회견은 안 한다고 하거든요. 통상 이제 1년이면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소통 부분을 다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어스태핑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소통 부분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솔직히 뭐 기자회견 이런 거는 저희가 역대 대통령마다 뭐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 MB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 같은 거 매주 한 적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예. 뭐 각자 이제 소통 방식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자회견은 자기 스타일이랑 안 어울린다 생각하실 법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른 방식이 무엇이냐를 빨리 개발해내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어 스태핑인가 그걸로 이제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방식을 개발하지 못하면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 못 듣는 게 있겠죠, 조금. 듣고 싶은 거를 못 듣는다. 또 소통 중에 하나가 야당과의 어떤 만남이거든요. 야당하고 전혀 만나지 않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는 언제쯤 만날까요? 임기 끝날 때가 되면 안 만날까요? 계속 안 만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몇 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외교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야당과 소통했냐도 나중에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면은 반대하기 어렵거든요. 네.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 제가 만약 대통령을 위치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볼 거예요. 나는 한일 관계 해법이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하.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대단한 해법을 갖고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하.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 크게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좀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랬을 때 그런 것을 같이 여권에서 발표하면은 야당이 공격할 거리가 없죠. 네. 차라리 지금 정무적으로도 그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외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내부에 이제 어쨌든 의견을 다 모으고 여야가 한 마음으로 이제 외부에 다가섰을 때 그 힘이 진짜 센 거거든요. 왜냐면 일본도 보고 있어요. 일본도 저기 미국 우리랑 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한국에서는 야당이 오히려 정부를 비판해 가지고 일본 쪽의 협상력에 더 강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 그러면은 저건 여야가 어쨌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국익을 위해 가지고
평소에 싸워도 옛날에 노회찬 의원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국과 외계인. 일본이 싸워도 외계인이 오면은 같이 싸워야 된다. 그런 자세를 만들려면 대신 소통이 있어야죠. 소통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이 말씀이네요.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코인 얘기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얘기 지금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또 어제 사과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대표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야 뭐 어차피 물타기 하려고 끌어들이는 것이고. 예.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 항상 얘기할 때 그 코인 얘기 나왔을 때 저는 두 가지만 지적했거든요. 예. 내부 정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느냐. 네. 그거 하나 이제 따지면 되는 것이고. 네. 김남국 의원의 그 초기에 그 코인 출처가 어디냐 이거 갖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지갑 계좌라는 것이 막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예. 거래 내역이 하는 것들이.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요. 은행이라는 그런 어떤 중앙에서 모든 그 거래 기록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것과 다르게 블록체인은 이제 분산 원장이라 해가지고 상호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지갑 주소가 김남국 의원이 뭔가 정보를 올리면서 거기서 유추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데 아하. 그 지갑 주소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의 모든 거래가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공개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 분석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모험적인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드러나고 있어요. 모범적 투자라고요? 모험. 모험적 투자. 예. 네. 예. 그 아다르고 어다는데 조심하십시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모험적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김남국 의원 투자 성향은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김남국 의원이 어떤 특정한 불법 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는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좀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일 것이 본인의 투자 성향이 지금 까발려지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예, 그런데 굉장히 모험적인 투자를 한 건 맞고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제 60억을 벌었다 이런 것처럼 나왔는데 그렇죠. 예. 60억을 번 게 아니라 60억을 한번 찍었던 점은 있다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등락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등락이 컸죠, 폭이. 엄청 크잖아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한번 60억의 행복을 느꼈던 지점은 있을 거다. 그렇지만 뭐 지금 그렇게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말로는 뭐 9억 정도 지금 있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김남국 의원의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그 거래 내역을 보면은 네. 몇십억 원어치 코인이 있었는데 그 코인 가치가 30억 되었다가 이제 사실상 휴지가 된 것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그러니까 그 장부가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험적인 투자 성향이 있던 건 맞는 것 같다 이래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언론에서 비판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불법적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용을 사람들이 잘 이제 알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60억이라는 단어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곽상도 50억 이런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겐 굉장한 이제 그 꼬리표처럼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해명을 이제 하다가 그 해명을 하면 이제 내용을 잘 설명해야 되는 게 쉽게 풀어 설명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게 사안이 증폭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김기현 지도부로 내년 총선 가능할까? 짧게 답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저랑 원내대표로 같이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원래 이 당은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유권 전통 있는 당입니다. 예. 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유권 전통 있는 당이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를 끌어내릴 힘도 없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누군가는 김기현 대표한테 많은 걸 뒤집어 씌울 수 있고 김기현 대표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